네, 안녕하십니까. 인지정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를 강의하게 된 임상훈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APA 스포츠 아카데미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약 현장에서 10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던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 본 강의를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강의를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많이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애인 체육과 특수체육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장애인 체육과 특수체육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혼동돼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로서의 장애인 체육과 특수체육 개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반적인 체육 활동, 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장애에 관계없이 독특한 요구가 있으신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을 특별한 요구와 어떤 특별한 보조를 필요로 할 경우에 실시하는 전반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신체 활동을 환경과 규칙, 지도, 장비 등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수체육, 장애인 체육의 넓은 의미로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운영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인지,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정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또는 스포츠를 지도하거나 운영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1단계 1차 챕터부터 시작해서 7챕터까지 쭉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고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을 처음 이제 스포츠 지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두 가지 법을 근거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복지법상으로 나눠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록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장애가 심한 정도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지정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유형의 분류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줄여서 장등특법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교육이 독특한 요구가 있어서 교육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안에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15가지의 유형의 장애인으로 나눠지지만 장등특법 같은 경우는 10가지 유형의 장애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지정서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와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학령기, 즉 청소년기 및 학령기 학생들의 70%에서 80%에 해당되는 비율이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지도하게 되셨을 때 만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학생들의 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면밀하고 섬세하게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정서 장애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 생리학적, 여러 가지 학문적 관점으로 따라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개인을 파악하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찰의 정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심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특성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심동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작적 기능, 운동 기능, 그리고 신경 근육의 발달 정도나 숙련된 정도, 신체 운동 기능 등을 사용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 행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인지적인 특성과 같은 경우는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그런 방식을 이해하고 관련된 정신 능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식, 이해,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인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의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인지, 정서, 감정을 밑바탕으로 형성되는 모든 행동 영역을 우리가 정의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서장애를 한꺼번에 묶어 놓았지만 사실은 그리고 신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각각 영역을 나누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조금 더 심동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관찰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접근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특성들을 그래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류를 좀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지정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경험의 정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또 경험하는 수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 단계가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달에 지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체력과 운동 수행 수준에서도 굉장히 낮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지적인 특성 같은 경우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연 학습과 그다음에 그 학습이 되고 전이가 되고 파지가 되는 그런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모방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품행장애, 또 그 우울함, 산만함, 불안과 회피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심동적이고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를 그 개인의 특성에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했다면 두 번째로는 운동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운동 발달 단계는 각 단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각각의 단계에 맞는 운동 행동과 관련된 이제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떻게 발달이 되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대상자가 센터나 체육관으로 왔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수준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유아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기와 같은 경우는요, 그 뇌세포의 크기와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각 능력과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나 색, 규칙, 패턴 이러한 것들이 인지적인 학습까지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촉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기인데요. 사실은 유아기에 넘어와서 조금 더 응용된 움직임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기술의 초보적인 수준, 기초적인 수준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 이동운동 기술과 물체 조작 기술이라고 하는 대근육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이동운동 기술과 물체 조작 기술과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동기에는 대근 중심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라든지 규칙과 같은 인지 사회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입니다. 아동기에서 넘어와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체계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운동기술 수행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기술 수행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협응력이라든지 인지적 수준에서의 전술 그리고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전술이라든지 인지적인 요소까지도 굉장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고 난 뒤에는 다양한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여 생활체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년기 및 노년기입니다. 사실 퇴보의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우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빠른 퇴보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 활동량의 기회와 신체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 수준이 감소가 되거나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인지기능까지 퇴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동기술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신체 기능하고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정서 장애인의 경우 지금 현재 학령기 학생들에 비해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운영자 입장, 지도자 입장에서는 중년, 노년기를 대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적절히 구성되어야 되고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동발달 단계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했으면, 자, 인지정서 장애인의 운동발달 단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아기의 경우 감각지각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감각 능력과 지각 능력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감각과 지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과 청각, 촉각, 고유수용 감각,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5가지 감각기관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 또는 복지관 또는 기관의 종목과 활동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이 시기에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 구분된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녹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넘어와서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인데요. 사실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운동기술과 게임운동기술 그리고 체력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발달 수준이라든지 운동학습의 지연,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한 예이지 이 활동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기본운동기술과 게임운동기술이
잘 발달되어야 하지만, 잘 적용돼서 훈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체력과 운동체력과 개인운동기술, 대근운동기술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그 예로 사실 우리가 TGMD라고 하는 측정도, 운동발달 평가 도구를 고안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동발달 프로그램 안에, 대근 운동발달 프로그램 안에는 사실 이동운동 능력과 물체 조작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스포츠 기술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위 요소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분과 지도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온 뒤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는 사실 이제 많은 스포츠 경험을 스포츠 종목을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정서 장애인의 같은 경우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에서 운영되고 행해지고 있는 대회,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우리 대상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운동 수행 수준이라든지 운동 발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 경험, 시합과 경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지정서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종목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 후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통합 스포츠 대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경기에 임해서 메달을 따고 또 거기서 지고 이기고 하는 어떤 승패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생활기술로 전이가 되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 심리적으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도 좋지만 이런 대회에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표에서 보시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오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앞서 보이시는 표에서는 스페셜 올림픽에서 각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가르쳐서 대회를 참전시킬 수 있을지, 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 발달 단계,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의 운동 발달 단계를 잘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 제 지도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도해야 되고, 그 전략은 무엇인데?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정서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도 방법과 전략에는 크게 6가지 원칙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포 형성, 지도 방법, 난이도와 다양성, 행동관리, 변형, 즐거움 및 성취감. 자,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6가지는 사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가 경험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학문적인 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인지정서 장애인들을 지도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한 6가지를 추려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원칙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지도를 해야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 활동인데요. 인지정서 장애인들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적응 행동 기술력의 적응 행동 능력의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적응 행동이라 하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그다음에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적응에 기술되는 행동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보는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수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라포라는 관계를 잘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에 예민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 왜 안 해? 빨리 와, 빨리 앉아.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언어적, 비언어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굴이라든지 표정, 그리고 신체적 접촉, 하이파이브, 또는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해 주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라포 형성에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적 접촉과 성공의 기회,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좀 더 그 환경과 개인이 라포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응 시점이 언제인가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특성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지도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의 행동이나 언어를 모방하기 시작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떠한 교사의 특정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는 모방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참여자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그런 어떤 과제 수행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을 때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응했거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이라든지 독특한 행동으로 인해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적응을 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단순하게 지도자가 옆에 가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크게 거부하지 않거나 놀라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노하우에 따라서 다르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다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도를 해 가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 보조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체적 요소, 시각적 요소, 언어적 요소입니다. 신체적 요소 같은 경우는 활동 개념 자체를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활동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 또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감각적 자극, 즉 도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각적 자극을 직접 던져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하는 어떤 자극을 활용하면서 그 활동과 그 도구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과제 분석이라든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각 하나의 어떤 동작, 하나의 움직임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제시할 때는 약 상중하 난이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난이도를 구분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 등장성 활동과 등척성 활동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 놓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등장성 활동과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의 경우는 이런 모방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저렇게 근육의 길이가 변하고 복잡한 움직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티기 동작과 같은 턱걸이 같은 그런 활동들 있죠.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제시를 해준다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소근 활동보다는 대근육 중심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인지를 한 후에 좀 점진적으로 섬세한 움직임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복잡한 움직임보다는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활동을 해 나감과 동시에 복잡한 움직임을 교육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습보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또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와 수준을 잘 파악하셔서
제시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 인지인데요. 아무래도 과장된 시범이나 과장된 목소리, 크기, 언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극대화해 준다면 이해하고 개념을 인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림 카드라든지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색채를 통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적 요소인데요. 사실 개념적 인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개념, 숫자나 도형이나 그림, 이러한 어떤 개념의 인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까지도 언어적인 부분들까지도 도모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자신감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운동 발달과 기술에도 향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변형 및 난이도 조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또는 장애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를 상중하, 크게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상중하처럼 이렇게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여성분이 무릎을 땅에 지면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면을 댔을 때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팔을 굽혔다 펼 수 있는 동작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의 변형을 시켜줘도 좋고요. 이 수준보다 좀 더 낮은 난이도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벽을 밀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동작들을 학습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풍선을 통해서 배드민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했을 때 속도가 워낙 빠른 셔틀콕보다는 풍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시각 탐색을 할 수 있게 물체에 대한 속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런 탐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들을 변형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인지정서 장애인의 체육 지도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관리인데요. 사실 이 행동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활동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을 지도하시다 보면 다양한 움직임이나 행동이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물거나 등등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참여를 전혀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보통 우리 흔히 도전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도전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 행동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을 이제 행동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도전적 행동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나옵니다. 환경적일 수도 있고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의 생리학적이고 도전적 행동 수준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떻게 도전적 행동을 하느냐, 이게 도전적 행동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관리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행동관리법, 즉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이 자극과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ABC 행동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강화, 그리고 타임아웃, 그죠?
뭐 프리맥의 원리, 그런 토큰 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많이들 사용될 수 있는 행동관리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나 매뉴얼, 행동관리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시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학생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인데요. 어쨌든 지도자 A는 학생 B를 1년 동안 지도를 해왔고, 이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여러 도전적 행동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이면서 지도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업 시간에 시작된 어떤 행동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고 강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강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중재법을 이용해서 중재를 시도를 하였는데요. 잠시뿐이었지 사실은 날로 갈수록 굉장히 심해지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중재법으로도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해결이 되지 않자 분리를 시키거나 수업 시간에 분리를 시키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의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행동의 특성이라고만 파악을 했지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였을 때 반응들이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인들이 반응들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께서는 용인을 해주셨고 또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않으셨고 또 복지관으로 와서 체육활동을 참여하기 전에는 그때 만났던 담당 선생님께서는 용인을 해주셨고 지도자인 저는 또 그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졌고 이 혼란스러움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또는 지도자들 또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동일한 대처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그로부터 이 2달 뒤에 이와 행동들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했을 때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행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장애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행동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넣어봤고요. 사실 이 사례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고 이런 사례가 다 공동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 상황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 학생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관찰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제 즐거움과 성취감입니다. 인지정서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실패 경험이 많습니다. 참여를 했을 때, 수행을 했을 때 실패 경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든지 성취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거나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도래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할 때 즐거움과 성취감, 성공의 기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것이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서 인지정서 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로 이러한 프로그램 지도와 전략을 알았으면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과 지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영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도 방향과 가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 장소, 인원, 그리고 이용 가능한 지원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지정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의 어떤 인력, 이런 충원들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 가능한 체계 또는 인원을 얼마나 모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난 뒤에 자료 수집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포괄적 계획하는 운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상 모집이 끝나면 참여자 정보나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조금씩 쉽게 관찰이 되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지정서 장애인의 경우는 단시간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해서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 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요. 행동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행 수준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예민해하는 부분들,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라든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원 체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자 인원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인데요. 대그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10명에서 15명 또는 15명에서 20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스포츠 활동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그룹 수업과 소그룹 수업, 개별 수업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은 각각마다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그룹 수업에서 같은 경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그룹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합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경쟁 활동들을 제공해주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단점이라기보다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보조를 해주시는 분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수업과 개별 수업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파악하시고 각각의 프로그램과 종목에 맞는 운영 방법을 선택하셔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에 따른 운영 방법인데요. 사실은 체육관 같은 대형 체육관 같은 경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이 오른쪽에 사진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 방법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지정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지 소음, 조명 이런 것에 가장 예민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미리 준비하신다면 안전하게 참여하고 즐겁게 참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진행 구조 방법에 따른 운영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면과 비대면, 특히 스포츠 관련된 사업과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이제는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사실은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종목에 해당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트렌드에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뒤에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 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라든지 가치,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설명하거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거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당연한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인지정서장애인분들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 또는 인지정서장애인분들의 체육 활동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사후 평가 시에는 사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지는 사실 제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했던 평가지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을 보시면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 기록지를 나타내 있는데요. 마지막엔 종합 소견이라고 해서 글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정서 장애인의 경우 수행 수준으로만 평가하게 된다면 폼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병행해서 같이 이제 기술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볼링 공을 가지고 핀을 맞추기를 한다고 하였을 때 폼은 좋지 않지만 수행 수준이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핀을 다 쓰러뜨려서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폼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폼이 점진적으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인지정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줄 때는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정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사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그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학령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 참여 수업이기 때문인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과 대학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는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7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활동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의미가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예시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시작 인사와 더불어 호명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교사와 친구들과의 교감,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활동인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의사소통의 기회가 전혀 없는, 많이 없는 우리 인지정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운동으로서 템포 트레이닝입니다. 달리기 활동을 통해서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동 운동 기술까지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적절하게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이동 기술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로 체력 활동입니다. 예.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체력 활동을 통해서 근력 또는 협응력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체력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맨몸 활동들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네.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듬 표현 활동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댄스 활동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세계 춤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주제 활동으로 스포츠 스태킹 활동을 하고 젠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대면과 비대면을 수시로 전환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도구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패턴이라든지 수, 개념, 순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소구 능력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들은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이 이 촉각과 이런 감각에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예민한 경우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타인과의 접촉이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심신이완과 더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체조 및 인사인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나는 이유는 수업이 종료됨을 알리는 어떤 패턴, 완성에 대한 패턴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학령기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았고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제가 보여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프로그램인데요.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서 템포 트레이닝, 근력 활동, 주제 활동, 스트레칭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약 2시간의 활동이지만 조금 더 청소년기에 맞는 프로그램, 체력 활동과 스포츠 활동들이 주가 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템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요, 음악 속도에 따라서 달리기를 하고 또는 걷고, 뒤로 걷고, 무릎 들어 올리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이동 운동 기술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산소 활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스포츠 기술에 필요한 이동 운동 기술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력 활동인데요. 근력 활동과 같은 경우는 호각 소리에 맞춰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반응까지 유도를 하는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티는 동작과 단순한 동작, 이러한 등척성 활동과 더불어 버티는 동작 그리고 반복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청소년기인 만큼 이러한 근력 활동들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버티는 동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동작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 활동으로 참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중증분이 이제 셔틀콕을 맞추기 어려워서 이렇게 천장에 끈을 매달아 놓고 라켓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게끔 유도했던 활동이고요. 왼쪽 활동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스테이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수준에 맞는 배드민턴 과제를 제시를 해줬던 활동입니다.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움직이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과제의 난이도를 설정해 주시고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또 골프 활동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활동들도 단순히 외부 활동이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변형된 도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잘 구성하셔서 시도를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티볼 활동, 즉 변형된 야구 활동이죠. 티볼 활동도 프로그램 안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는데요. 스스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진지정서 장애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기가 결정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할 수도 있고요. 좀 또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들을 잘 관찰해 주시면서 성공의 기회를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성인기는 학령기와 청소년기와는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체력 수준과 조금 더 생활 스포츠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종목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다양하다고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기 프로그램, 청소년기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체력 활동인데요. 조금 더 응용된 동작, 소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동작들을 경험시켜주고 또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수행하는 기록을 적고 목표 점수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녹여내야 될지 않을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도 운영하시는데 조금 반영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기 프로그램은 이 영상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안에는 발달장애인 보조 코치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템포 트레이닝, 그다음에 체력 활동, 순환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체력 활동도 청소년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도가 높고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목표를 높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양하게 이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생활체육으로 나아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령기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의 운영 지도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특별하지 않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례들의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 주소를 뒤에 슬라이드에 넣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강의의 요약은 이겁니다.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라. 그죠? 그리고 운영 형태와 대상자의 특성, 집단의 특성을 통해서 운영할 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집단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성하면서 효과적인 교수 지도 방법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활동을 변형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발달을 도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성공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라포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랜 기다림의 태도를 갖고 또 칭찬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면 충분히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정서 장애인분들의 행동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도전적 행동이 나왔더라도 원인을 환경으로부터 찾고 적절한 중재법을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안전하고 즐겁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였고 또 내용들이 빈약할 수 있고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어느 정도 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 위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든 것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